생산과 소비 불혹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반산업정책, 반문명정책을 시행했죠. 원전 산업을 파괴하려 했다는 거예요. 또한 4대강 불을 철거하려고 했죠. 그래서 내용은 저번 시간에 다 얘기했죠. 그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만약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했으면 계승했겠죠. 원전 산업은 이제 해체되는 거고, 그래요. 이제 물 관리는 안 됐겠죠. 근데 끔찍한 일이 사실 벌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그 윤석열이 집권하면서 중단된 거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했으니까. 그래요. 뭐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많은 국민들이 뭐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요. 윤석열을 죽일 놈, 당신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 그렇게 욕을 하지만 또 큰 공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뭐 산업을 파괴하고 문명을 파괴하는 일은 윤석열이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잘못보다 훨씬 중대한 잘못일 뿐만 아니라 대형 범죄라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산업정책을 살펴봐야 되겠죠. 윤석열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산업화를 통한 근대국가 수립의 핵심임을 직관적으로 알았다. 문재인 정부는 정반대죠.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또 뭐라 했나요? 생활상의 자유라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생활상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죠.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정치활동의 자유는 극소수의 인사들이 중요시하지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크게 중시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삶과 관계가 없으니까.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국민들이 자유를 박탈하려고 하죠. 이란의 그 하메네이와 똑같잖아요. 예전에 설명했죠. 팔레비나 하메네이나 둘 다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지만 팔레비는 그래요. 자유로운 경제활동, 즉 생활상의 자유는 보장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란에서 또 팔레비를 찾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중요한 건 사실은 그 생활상의 자유, 또 그 핵심이 되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이죠. 그래요. 김대중 때부터 실시된 대기업 억제, 중소기업 육성 정책 역시 일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그렇죠. 나 기업을 잘 운영해서 기업을 키우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하겠어. 대기업 잘못된 거야. 대기업을 억제해야 돼. 그건 뭔가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정책이라는 거예요. 근대 국가는 기업의 성장을 장려하지 억제하지 않는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김대중은 왜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라고 얘기하냐? 근대국가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하지 않고 기업 성장을 억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군사정부가 기업이 성장하는 걸 막았냐는 거예요. 오히려 장려했지. 기업이 성장하여 대기업이 되면 양질의 일자리를 대량으로 하는데 대기업을 왜 제한하겠는가? 빨리빨리 기업 키우게 해야죠. 또 대기업이 또 소득이 높잖아요. 양질 일자리를 대량으로 공급하면 국민들에게 이롭죠. 왜 기업의 성장을 막아요? 양질 일자리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세계적인 기업 중 중소기업은 없다. 중소기업이 어디 있어요? 양질 일자리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기업 중에. 대기업 억제,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시행하면 양질 일자리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일이 끊기죠.
예전에 계속 설명했잖아요. 청년들이 계속 어려워지는 이유가 있다. 군사 정부 때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쉽게 구한 이유가 다 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등 세계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기업 중 중소기업은 단 하나도 없다. 무슨 중소기업이 양질 일자리를 대량으로 공급하냐. 그 말이죠. 즉 중소기업을 육성하니 대기업 억제,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 종류가 다른 산업 발전 정책으로 보이지만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으니 사실상 반산업 정책인 것이다. 대기업 억제하겠다. 한국은 중소기업만 육성해야 돼. 중소기업 위주로 가야 돼. 그건 뭔가요? 사실은 반산업 정책이라는 거예요. 중소기업이 잘 돼서 대기업 되면 좋은 거예요. 왜 그걸 막아요? 막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양질 일자리를 대량으로 공급하게 되는데 기업의 활력을 찾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2월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하고 각 과세 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포인트씩 낮췄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려 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어 윤석열은 원하는 만큼 인하할 수는 없었다. 이명박 정부가 대기업 육성을 위해 과감하게 세율을 낮췄던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이명박도 이런 시도를 했죠. 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뒤집어 엎어버리죠. 그리고 또 이제 윤석열이 집권하면서 다시 또 인하를 시도했죠. 계속 반복이 되죠. 국가 간이 완전히 달라서 그런 거예요. 한국의 공산주의 세력은 법인세 인하를 부자 감세라고 공격하지만 법인세 인하는 가능한 한 낮은 것이 좋다. 기업을 통해 소득을 얻는 이에는 기업 소유주만 있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근로자들 역시 기업을 통해 소득을 얻는다. 아니 기업에 무슨 기업 소유자만 있냐는 거예요. 기업을 제약시해서 기업을 파산시키면 뭐 기업 소유주만 큰 피해를 보냐는 거예요. 기업이 잘못되면 기업 소유주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근로자들 역시 힘든 인생을 살게 된다. 그거 당연하죠 뭐. 한국의 대기업에 취업한 이들은 한국 내에서도 고소득을 얻는 이들이다. 그렇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기업을 제약시하며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는 일은 잘못된 일이다. 살펴보았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터전인 기업의 세금을 낮추는 일을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는 견해는 틀린 견해이다. 아니 뭐 근로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업에 소속되어 소득을 얻고 먹고 살아가고 있는데 기업이 잘 되면 좋은 거죠. 왜 그걸 부자 감세라고 해요? 기업 안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이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는데 잘못된 견해인 거죠. 그래요. 기업의 자금은 어디에 쓰이냐? 투자하는 데 쓰일 수 있겠죠. 그 기업 소유주와 근로자에게 투입되는 비용을 빼고 기본적으로 투자하는 데 쓰인다. 그럼 쌓이면 어떻게 되냐? 기업이 항상 좋을 때만 있고 나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나쁠 때는 기업을 유지하는 데 쓰인다는 거예요. 다 기업에 소속된 사람들이 위해 결국은 다 쓰인다는 거예요. 투자되면 또 사회에 큰 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법인세 인하를 하게 되면 기업 재산 증가에 기여하게 된다. 기업 재산 증가하면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기업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그런데 기업 재산 증가만으로 기업들이 투자가 증가하지는 않는다. 근데 투자가 되면 더 좋겠죠. 기업 소유주가 기대하는 수준의 이익이 발생해야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정부는 좀 투자가 되기를 원하겠죠. 일자리가 공급돼야 되는 일이 좋은 일이니까. 윤석열은 법인세 인하에 이어 규제 획파에 나섰다. 규제 때문에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군. 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어떻게든 투자를 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규제겠죠.
규제 때문에 투자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산업 육성을 중시하게 되면. 음. 문재인 정부 시절 강화된 각종 환경 노동 규제가 기업의 국내 투자를 제한한다는 판단하에 규제 기요틴 방식을 도입하여 시대에 뒤떨어진 법안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규제 기요틴은 단어 그대로 단두대를 뜻하며 길로틴을 얘기하는 거죠.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단기간에 대량으로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강력한 규제 개혁 방식을 말한다. 정부가 해당 규제가 왜 필요한지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 규제는 즉시 폐지되는 것으로 간주했다. 말로만 그치지 않고 규제의 효과는 실제로 시행되었다. 하나씩 시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전면 개편했다. 산업단지는 이제 여러 가지 규제가 있었는데 규제를 철폐했다 이 말이죠. 전통 제조업 위주였던 산단에 반도체, 바이오, 로봇 등 첨단 신산업 업종이 자유롭게 입주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존을 대폭 확대했다. 그전에는 이제 제한이 있었는데 제한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공장만 덩그러니 있던 산단에 카페, 편의점, 문화시설,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풀었다. 그래요. 이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 일자리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였다. 그렇죠. 뭐 산단에 뭐 여러 가지 주택도 있고 편의시설도 있고 이러면 그래요. 근무 환경이 나아지죠. 그래요. 전라남도 광양시에는 광양산업단지의 규제소를 통해 약 4조 4천억 원 규모의 첨단 산업 투자가 유치되었다. 포스코 그룹 등이 2차 전지 소재와 수소 산업에 약 4조 4천억 원을 투자했고 광양은 단순한 철강 도시를 넘어 2차 전지, 수소 에너지, 첨단 소재 부품을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 그랬더니만 이제 이런 효과가 있더라 이 말이죠. 대형마트 의무 휴업 및 온라인 배송 규제를 완화했다. 공휴일로 강제되었던 의무 휴업일을 지자체 자율에 맞게 평일로 전환하도록 유도했다. 대구, 청주, 서울, 서초구 등에서 시행되었다. 마트가 문을 닫는 심야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같은 업종이 있어요. 그래요. 서로 경쟁이 붙을 수 있어요. 새로운 어떤 방식이 도입되면서 뭐 전통시장이 있다가 대형마트가 있다가 또 최근에는 뭐 쿠팡 같은 또 전자상거래도 있고 경쟁이 붙을 수가 있는데 경쟁이 붙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럼 소비자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죠. 두 번째는 뭔가요? 경쟁하다 보면 이기고 지는 이기고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지겠죠 뭐. 지면 안타깝죠. 또 안타까운데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어차피 사회에서 그런 경쟁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게 나으냐? 누군가 이긴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더 좋은 서비스를 받게 되고 두 번째는 또 뭔가요? 이기는 쪽은 생산성이 높은 곳이라는 거예요. 생산성이 높은 곳은 어떤가요? 소득이 높다는 거예요.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그러면 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소득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현실과 동떨어져 기업 비용만 발생시키던 규정들을 과학적 기준에 맞춰 정비했다. 화학물질을 다루는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엄격한 절차를 위헌도에 따라 차등화했다. 이로 인해 중소 중견기업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었다.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일종의 임금 보완 정책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잘한 거예요.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용을 높이더라도 마구잡이로 비용을 높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산업이 충분히 발전한 곳은 그래요. 어떤가요? 불리한 점도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러한 국가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임금이 높아지죠. 한국보다 낮은 데가 많다는 거예요. 뭐 중국이건 베트남이건 인도건 한국보다 못하죠. 근데 기업들이 이제 그런 곳의 기업과 싸워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했나요? 임금 보완 정책을 실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높아진 임금을 커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임금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저비용 정책이 시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불어민주당만 들어서면 그동안 어땠나요? 고비용 정책이 시행됐다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기후 핑계 대고 이러면서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더라도 도입돼야지 마구잡이로 도입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산업이 발전한 곳에서는 어떤 정책이 시행되어야 되냐? 저비용 정책이 시행되어야 된다. 어떻게든 비용을 낮춰야 된다. 전기가 뭐건 간에. 이런 화학물질과 관련된 오염과 관련된 정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저비용 정책이 시행돼야 된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산업은 쉽게 붕괴된다. 국가가 발전해서 국민 개개인의 소득이 높아지는 게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그만큼 또 해야 될 일이 많아진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은 결코 낫지 않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약 2년 만에 2,9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많이 했어요, 개혁을. 그동안 빚으로 실시하는 복지 확대만 너무 치중했어. 산업 육성을 포기한 것은 큰 잘못이야. 군사 정부의 산업 육성 정책은 옳았어. 내가 젊을 때만 하더라도 늘린 게 일자리였어. 그런 생각을 했겠죠, 뭐. 청년들을 위해 산업을 육성해야겠어. 라고 생각한 윤석열은 산업을 육성할 방안을 곰곰이 생각했다. 그래요. 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정책이. 국가 정책이 80, 김대중 정부 이후 계속 이제 반산업 정책이 개선됐죠. 이명박도 뭐 잠깐 육성하려고 했지만 또 뒤에 가서는 똑같아지죠. 윤석열이 아니야. 국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검사하면서는 별 생각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산업 육성 정책이 맞아. 이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김대중 정부가 이후 대기업과 산업 육성 정책은 제각시되었고 김대중 정부 이후 그렇게 되었죠. 빚을 내서라도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극한 선처럼 한국인들 사이에 널리 유포되었다. 공산주의 세력은 낙수 효과 같은 것은 없어. 산업을 육성해봤자 사업가만 배부를 따름이야 라고 노래 부르고 다녔다. 그건 사실이죠. 어떻게든 복지 확대가 지극한 선처럼 여겨졌죠. 실상 낙수 효과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낙수 효과 도대체 뭔데?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고 수완이 좋은 사람은 사업가로 성공하여 큰 재산을 모을 수 있고 쉽게 큰 재산을 모았죠. 성실히 사는 사람은 서울에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낙수 효과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든 공급하려고 했고 그 성실하게 살면 누구나 서울 집 한 채 구매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두 채도 구매할 수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부자가 됐죠. 뒤에 가서 보면 서울에 집 한 채 구매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면 왜 어려워졌냐는 거예요.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바뀌죠. 노무현 정부 때 바뀌죠. 개발을 못하게 하고
어떻게든 공급자에게 불이익을 주려 하고 자유를 박탈해서 거래를 못하게 하려 하고, 물론 이제 우파 정부가 들어서면 좀 완화시키 되긴 하지만 철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철폐 못했으니까 그 사실은 책임이 크죠. 우파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이명박이나 박근혜는 얼마든지 철폐시킬 수 있었는데 철폐 안 했잖아요. 철폐하고 부동산 전체가 완전히 뒤집었어야 되는데 못 뒤집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상하게 돼버린 거라는 거예요. 군사정부는 이를 달성했던 것이다. 청년들에게 쉽게 일자리 구할 수 있게 양질 일자리를 대량으로 공급했고, 그걸 달성한 정부가 군사정부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달성한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드물며 번영기에서나 이러한 일이 달성된다. 장기간 번영기가 지속되자 좌파기질이 강한 한국인들은 그와 같은 일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며 공산주의 세력의 개똥철학에 공감했다. 많은 국민들이 공산주의 세력의 이런 말도 안 되는 견해에 공감을 하고 그리 생각을 했죠. 복지가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그런 일이 굉장히 드문 일이라는 거예요. 양질 일자리를 대량으로 공급하고 쉽게 재산을 모을 수 있고, 그게 낙수 효과라는 거예요. 다른 게 낙수 효과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저개발된 국가들을 보라는 거예요. 조선시대를 봐도 되고. 한국이 그렇게 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수천만 명이 길거리에서 굶어 죽거나 한국을 떠났어야 된다는 거예요. 농토를 얻지 못하는 농민들은. 저개발 농업국가 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좀 나아져가지고 이제 해외에서 일자리 구하기 쉬워지면서 아주 비참한 상태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요. 윤석열은 한국 경제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할 핵심 동력으로 반도체 산업을 선택했다. 그는 경기도 용인과 평택을 잇는 이른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사활을 걸었다. 과거 군사정부가 구미와 울산에 거대한 산업단지를 만들어 국가 부흥의 기틀을 닦았다. 윤석열은 수도권 한복판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기지를 건설하여 제2의 산업화를 이루겠다는 구상을 실천에 옮겼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단순히 그래요. 공장 몇 개를 짓는 일이 아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거대 기업을 중심으로 수천 개의 설계,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한데 모여 생태계를 이루는 일이다. 용인에 수백조 원의 자본이 투입되면 건설 단계에서부터 수만 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공장이 가동되면 고연봉을 받는 청년 엔지니어들이 그 지역으로 유입된다. 이들이 소비하는 돈은 주변 상권을 살리고 세수로 늘어나 지역사회의 복지 재원이 된다. 그래요. 열점한 게 뭔가요? 그래서 구상으로만 끝낼 수 없어라고 생각한 윤석열은 그래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고 실행했다. 반도체 등 국가 전략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액 공제를 해주는 K칩스법을 2023년 3월 통과시켰고, 최근에는 이 일을 기한을 연장하여 기업들이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보장했다. 또한 2023년 용인을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공식 지정함으로써 향후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 사업을 함부로 되돌리기 어렵게 행정적 쐐기를 박았다. 군사정부가 같이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다시 한번 부흥시켜야 되겠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좋은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정상으로 돌아온 거죠. 수십 년간 비정상적으로 국가가 돌아오다 하다가 그걸 이제 정상 국가로 돌리는 과정이었죠. 개혁정부 얼마나 좋은 명칭인가요? 왜 윤석열 정부를 개혁정부라고 하나요?
뭐 미화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정상적인 정부로 이제 되돌리려 했죠. 되돌아갈지 안 되돌아갈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또 정권이 바뀌면서 처음으로 제대로 이제 실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정부라고 명칭을 붙이는 거예요. 뭐 누구 뭐 미워하고 뭐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뭐 잘못한 일을 빼고 넣고 잘못한 일을 빼고 좋은 일 넣고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잖아요. 금리 정책에 대해서 윤석열이 잘못했다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 하는 거예요. 잘한 건 잘했다 하는 거고. 또 다행인 건 다행이라 하는 거고. 반산업 반문명 정책 철폐한 거는 큰일 날 뻔했는데 잘했다 하고. 정확하게 사실대로 그냥 기록할 뿐이라는 거예요. 평가는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공장을 짓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용수와 전력 인프라 문제를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했다. 인허가 과정을 패스트 트랙으로 전환하여 남들이 10년 걸릴 일을 3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판을 짰다. 세계 100대 기업 중 중소기업이 없던 삼성전자와 같은 초일류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는 절박함이 투영된 결과였다. 대기업 억제해서는 안 돼. 어떻게든 대기업 투자를 이끌어내야 되겠어. 이제 김대중 정부 이후 이어진 대기업 억제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반산업 정책이라 했죠. 이제 전면 폐지하려고 했던 거죠. 큰 시도를 했던 거예요. 장기적으로 계속 이런 일들이 이어져 나가야지 한국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윤석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설득하여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삼성전자는 용인 남사 이동읍 일대 360조 원 규모의 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부지를 조성하고 공사를 시작했다.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완공되면 또 많은 일자리가 생기면서 양질 일자리가 공급되겠죠. 그래요. SK하이닉스는 용인 원산면 일대에 122조 원을 투입하여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했다. 이미 토목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으며 27년 첫 번째 팩 가동을 목표로 쉼없이 공사가 이어지고 있다. 자기 집권기에 이런 성과를 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할 수 없는 거죠. 뭐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그래요. 그래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수십 년간 이어온 반산업 정책을 폐기하고 제대로 이제 그래요. 정상적인 정부가 되기 위한 시도를 윤석열이 시도했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